내년도는 그러면 어떨 거냐라고 봤을 때 에너지 패권이 이동하는 것 때문에 원유를 인한 투자는 더 이상 일어나지 않아요. 사우디아라비아를 보시면 아시겠죠? 그 하고 있는 많은 사업 그 보시면 전혀 이쪽이 아니죠. 그러나 여전히 같은 팩트, 완전히 빠르게 신재생 에너지로 올라타기에는 아직 준비가 안 된 영역 때문에 역시나 원유의 가격은 일정 부분 유지될 거라고 보는 게 제 생각입니다. 왜? 블록 경제화 됐기 때문에. 네, 다음 질문은 이땡땡 고객님이시고요. 올해 같은 장에서는 원유 같은 종목이 상대적으로 많이 올랐고 타 종목에 비해 방어도 잘 되었는데 대표님의 해당 섹터에 대한 의견이 궁금합니다. 이렇게 질문 주셨네요. 질문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원유에 대한 질문을 주셨는데 원유에 대한 답을 드리는 게 맞고, 그 다음에 아마도 원유 같은 종목이라고 하신 거 보면 원자재 포함한 이제 대체자산들이나 혹은 이제 일반적으로 주식 시장 외의 시장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부분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특별히 이제 원유를 지정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올해 원유 관련된 투자를 했다면 상당히 성과가 좋았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원유에 대한 그런 올해의 성과는 내년도의 원유에 대한 의견과 성과와 연관이 있겠지만 좀 다르게 보셔야 될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원자재에 대한 의견을 좀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은 원유에 대한 의견은 올해 초부터 계속해서 저희 인머스트의 의견은 어떤 거였냐면 에너지 패권이 바뀌는 이 상황에서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 대부분의 국가들이, 특히 이제 주요한 미국과 유럽과 중국과 이런 사우디아라비아 뭐 이런, 그러니까 주요하다기보다는 에너지와 관련된 주요 국가들이 옮겨갈 수밖에 없다. 왜? 에너지의 패권이 바뀌고 있다라는 건데, 하지만 그 상황에서 가야만 하는 건 분명히 정해졌지만 아직 바로 바뀌기에는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이전의 화석연료, 이전의 에너지 패권을 갖고 있던 원유는 준비가 안 된 것 때문에 여전히 가격이 높을 수 있는 상황이 앞으로 한 1, 2년간 올해를 포함해서 가능하다라는 얘기를 올해 초부터 드려왔고,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원유 관련된 투자를 갖고 있었습니다. 물론 저희 고객들 같은 경우에는 포트마다 다른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인머스 같은 경우는 선택형 포트 안에만 이 원유 관련된 종목들이 투자들이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들어가 있었고, 다만 이제 원유에 관련된 어떤 의견은 연초부터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지금 질문 주신 것처럼 그런 부분들이 상당 부분 반영되면서 원유와 관련된 종목이 주가로도 좋은 상황이 원유에 대한 직접 투자뿐만이 아니라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거는 지금과 같은 그런 상황이 내년도에는 어떻게 펼쳐지겠느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전히 시장은 각 이제 글로벌 국가들은 말씀드린 신재생 에너지로의 패권 이동은 여전히 일어나고, 그거는 더 필수적으로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뭐 간단히 말씀드리면 러시아에게 거의 농락당했다고 할 만큼 그 푸틴이 수출하지 않겠다, 뭐 주지 않겠다, 뭐 이러면 그냥 깨갱할 수밖에 없는 유럽의 상황이 유럽 쪽에서 보면, EU 쪽에서 보면 계속 그 상황을 맞닥뜨리고 싶겠냐는 거죠. 절대 그렇지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자기네들의 실수라고 생각했던 게 뭐냐면 그동안 한 4, 5년 정도 5년간에 걸쳐서 너무 러시아 비중이 높도록 자기네 에너지 구조를 방치했고 만들었다는 거에 대한 아주 처절한 후회가 있을 거예요. 그런 면에서 지금 어쩔 수 없이 러시아의 그 연관된 어떤 그런 영향을 받는 구조를 바로 탈피하지 못하지만, 그냥 쉽게 말해서 더럽고 치사하지만 지금은 어느 정도 그렇게 갈지 모르지만 가장 빠른 시간 안에 러시아의 그런 의존도를 탈피하고 싶다라는 거고, 이 의존도를 탈피하는 것들은 결국 신재생 에너지로의 이동을 말하는데 이거는 거의 글로벌 대세에 속하는 흐름이기 때문에 지금 러시아로부터 연결되어 있는 그런 에너지 구조를 바로 탈피하지 못할 전정 신재생 에너지로의 흐름은 가장 뚜렷한 동기부여를 받고 정책적으로 지원을 받는 상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앞으로 2023년, 24년, 25년 정도는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국가적인 지원은 아주 높을 거다라는 것과 함께 또 하나 생각해야 할 거는 하지만 여전히 올해 내내 러시아 의존적일 수밖에 없는 취약한 구조 때문에 생겨난 수많은 투자 기회들은 내년도에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원유의 가격은 아주 급격하게 떨어질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이제 글로벌 그 주요한 하우스들의 의견은 사실상은 지금 현재 유럽 그 유로존이 이제 가진 러시아에 대한 제재 가격을 60불 정도 뭐 이렇게 가져갔지만은 이 부분이 올해 이제 10월 한 달 동안 계속 돌아가면서 결과가 나오겠죠. 그거에 의해서 역시 안 되더라 아니면 충분히 제재할 수 있는 상황이 됐다. 왜 그건 그럴 수 있냐면 글로벌의 수요 축소가 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침체에 대한 영향이 같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유럽에서 러시아에 대한 제재가 합의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원유 제재에 관련된 제재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유가가 뛰고 있지 않아요. 내려오고 있는 거죠. 물론 이게 계속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역시나 부족하더라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정책이 발표돼서 결정난 요 순간에 요 2, 3일에 원유의 흐름이 폭등이나 뭐 이런 게 아니었다는 얘기는 뭔가 다른 요인이 원유에 대해서 작용하고 있다는 건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요인은 수요가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지 않겠냐라는 그런 상황일 겁니다. 뭐냐면 미국이 침체에 빠진다면 당장 글로벌에서 가장 이 경제 그러니까 원유 관련된 수요를 움직이고 있고 이런 부분들로 봤을 때 또 혹은 미국의 침체가 과연 다른 글로벌 국가들의 영향을 적게 주느냐 준다는 그런 측면에서 원유에 관련된 수요는 결국에는 왜냐하면 지금 긴축이 글로벌 국가 모두에게 거의 대부분의 나라에 일어났는데 오랫동안 이제 그 실제 영향은 내년도에 나타나거든요. 그런 것들을 생각할 때 원유의 수요는 줄어들지 않겠냐라는 거였고 과거에 이런 수요를 타고 사우디아라비아나 이런 오펙들이 어떻게 움직였었냐면 팔 수 있을 때 많이 팔자라고 해서 수요 감소가 예상될 때 오히려 증산을 해가지고 밀어내기 할 수 있을 때는 최대한 밀어내는 방법이었다면 지금은 아직 그렇게까지는 하고 있지 않아요. 사실 왜 그러냐면 블록 경제 때문입니다. 여전히 앞으로도 팔 수 있는 곳이 과거 어느 때보다 탄탄하다라고 보는 거죠. 과거에는 어땠냐면 지금처럼 이렇게 유럽이 만약에 러시아를 제재하게 될 경우 오펙이 두려워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러시아를 제재하는 것 때문에 만약에 오펙이 거기에 협조적이지 않게 될 경우 다른 루트로 유럽이 수입을 하게 된다면 한 번 수입한 루트는 고정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유럽에게 원유를 판매하거나 에너지 판매에 대한 부분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내년도 수요가 줄어들면 자기네는 더 힘들어지는 거죠. 쉽게 말하면 팔로를 그 거래처를 놓치는 효과가 오기 때문에 과거에는 이런 때가 왔을 때 오펙은 반대로 증산해서 팔 수 있을 때 최대한 판매처를 늘려놓고 가는 정책을 써왔어요. 그런데 이번엔 반대로 하고 있죠. 미국이 그렇게 사정사정 하는데도 감산하고 있습니다. 과거하고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고 있죠. 왜 그럴까요? 블록 경제화되면서 오펙이 보기에도 새로운 판매처가 다 아주 탄탄하게 주어질 거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만약에 유가는 훨씬 더 빨리 떨어질 수 있었어요. 만약에 사우디아라비아가 과거의 행태대로 증산으로 팔 수 있을 때 많이 팔자라는 쪽으로 갔다면 어차피 수요는 줄어들 거니까 라고 했다면 훨씬 더 달라졌을 텐데 이번엔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유가가 유지됐죠. 내년도는 그러면 어떨 거냐라고 봤을 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으로 에너지 패권이 이동하는 것 때문에 원유로부터 모든 투자는 이제 이동합니다. 쉽게 말하면 원유를 인한 투자는 더 이상 일어나지 않아요. 사우디아라비아를 보시면 아시겠죠? 그 하고 있는 지금 많은 사업 그 보시면 전혀 이쪽이 아니죠. 그러나 여전히 같은 팩트 말씀드렸던 것처럼 완전히 빠르게 신재생 에너지로 올라타기에는 아직 준비가 안 된 영역 때문에 역시나 원유의 가격은 일정 부분 유지될 거라고 보는 게 제 생각입니다. 왜? 블록 경제화 됐기 때문에. 안 그랬으면 수요에 의해서 초토화되겠죠. 하지만 이번에는 블록 경제화되고 에너지 그 뭐랄까 무기화가 일반적으로 부각되기 때문에
원유의 가격은 급격하게 떨어지지 않을 거다. 여러분이 하나 아셔야 될 게 있어요. 원유 실제 수요보다 투기 수요라고 말하는 그런 거래 수요가 또 충분히 있는데 이 수요는 미래 전망에 따라 움직입니다. 내년에 침체가 예상된다면 올해 원유가 상대적으로 많이 올랐기 때문에 내년도에 원유 가격 하락은 급격할 수밖에 없어요. 실제보다 더 빨리 떨어집니다. 여러분이 주식이 만약에 상대적으로 주가 지수에 비해서 급격하게 오른 테마 주식이 반대로 이제 많이 올랐다는 걸로 빠질 때 급격하게 빠지지 천천히 빠지는 거 보셨나요? 왜? 미리 반영했다는 걸 모두가 또 다 반영하잖아요. 그래서 질문 주신 분에게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원유에 관련된 투자는 그냥 물리적인 그런 법칙처럼 이제 여전히 원유가 많이 사용될 거기 때문에 원유 기업이 올해처럼 주가가 계속 좋을 거다라고 생각하셔는 안 되는 면이 투자 시장에는 있습니다. 왜? 올해 좋았기 때문에 이제 돈은 가만히 머물러 있지 못해요. 그 방어만 하는 본전만 하는 투자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유 종목이 상대적으로 올라왔고 상대적으로 좋았다면 이제 내년도에는 어디로 갈아탈 것인가에 따라서 돈은 급격하게 이동하죠. 돈이 이동하는데 가격이 안 떨어질 리가 있나요? 그러니까 원유 같은 쪽에 어떤 그 상대적인 수익률이 올해처럼 유지될 거라고 보시는 것은 맞지는 않습니다. 다만 유가가 말씀드린 것처럼 과거의 사례처럼 이제 그 100불 이상에서 있던 것들이 아주 침체가 빠졌을 때 20불대까지 떨어졌던 것처럼 하락하지는 않을 거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쪽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이유 때문에. 그래서 원유에 대한 투자 중에 여전히 제가 올해 추천을 드렸던 투자 중에 뭐가 있냐면 유가가 60불 이상에만 머물러 있다면 배당에 의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배당 투자는 여전히 좋은 투자가 될 것 같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배당 투자들은 뭐 ETF로 있습니다. 특별히 종목은 조심하셔야 되는 게 최근에 PTP라는 게 나왔죠. 그래서 세금을 맞기 때문에 ETF를 하시는 게 좋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구조는 여전히 투자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저희는 이제 선택 포트에 올해 초부터 관련된 이 투자를 계속 갖고 있었는데 좋은 상황일 것 같고요. 향후에도 이런 투자를 저희가 이모스는 그렇게 빨리빨리 사고 팔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못하는 부분도 있지만은 지금 이 투자에 대한 의견은 여전히 아직까지는 좋은 의견을 갖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주변 종목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리자면 이 원유처럼 올해 혜택을 노렸던 그런 것들에 대한 향후의 투자는 어떻게 보느냐라고 볼 때 기본적으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법칙 올해 다른 데 비해서 상대적으로 많이 올랐던 데는 내년 초부터 해서 상대적으로 급격하게 떨어지는 것들을 감안해야 한다. 다만 다른 좋은 부분들이 여전히 있다면 가격이 떨어지는 그 가격의 하락폭은 예를 원유 같은 경우는 150불 간다고 했던 2008년 9년도에서 어디까지 떨어졌었냐면 20불이 깨졌었죠. 유가 같은 건 수요에 많이 움직입니다. 원유는.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그렇게 얼마든지 움직일 수 있는데 그렇게는 움직이지 않을 거다. 이유는 설명드렸고요. 그런 것처럼 여타 원자재에 대한 투자도 그런 어떤 방어하는 요인이 있다면 가격은 급격하게 떨어지지 않겠죠. 다만 그렇다고 해서 투자가 유망해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제 원자재 관련해서는 다른 의견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올해 사실상 원자재들이 대부분 다 혜택을 누렸느냐? 덜 떨어지는 혜택은 누렸죠. 원자재 투자가. 하지만 원유처럼 관련된 기업이 독특하게 많이 올라가거나 이러지는 좀 못한 원재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내년도에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려야 될 건 뭐냐면 인모스가 갖고 있는 의견 중에는 이미 달러가 변곡점, 그러니까 가장 고점은 지난 겁니다. 여러분들이 오해하시면 안 되면 뚝뚝 떨어질 거라고는 보기는 어려워요. 하지만 고점은 지났으니까 이제 달러에 대한 투자는 반대로 하셔야죠. 그래서 인모스 같은 경우에는 고객들에 한해서는 뭐 저희는 이제 배당금이나 뭐 이렇게 다 달러로 받아놓은 것들이 워낙 있으실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미국 투자가 거의 대부분이다 보니까 저희 같은 경우. 그래서 배당금 같은 것들은 환전을 해놓으십사 하는 얘기를 벌써 한두 달 전에 이제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 달러의 변곡점은 지났다라고 생각했을 때 저희 그 파트너분들 관리자분들을 통해서 고객들에게 안내를 드렸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여전히 달러에 대한 의견은 같은 의견인데
실제로 지금 몇 가지 커다란 흐름들로 봤을 때, 뭐 간단하게 그 얘기를 드린 때는 아니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일본이 현재까지 아시다시피 환율상으로 반대로 갔어요. 이유는 뭐냐면 모든 나라가 다 긴축하는데 자기들만 완화하고 있었죠. 일본은 독특하게도. 그래서 완화할 때 환율은 그 국가의 환율은 약해집니다. 왜냐하면 돈을 푸는 거니까. 유동성이 많아지는 상황에서 환율이 더 해당 통화가 강해질 수는 없죠. 그래서 다른 모든 그 긴축하는 국가들에 비해서 완화를 시행했던 일본은 그 어느 나라보다도 환율이 약해졌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상대적으로 달러 대비 원화의 가치가 약화되는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달러 기준으로 보면 N달러 환율이라고 말하는, 이름은 그렇게 부르지만 달러에 대비 엔화가 얼마냐라고 했을 때 이번 시즌에서 올해 들어서 엔화는 얼마큼까지 약세가 됐었냐면 150엔까지 갔었던 상황이고, 그거는 점점점 더 강화되지 않을까라고 해서 공격을 받아가지고 이제 점점점 더 약화되는 그런 경향을 갖고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요인들이 바뀌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일본 같은 경우는 두 가지. 첫 번째, 일본도 만만치 않은 인플레이션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앞에 상대적으로 오랫동안에는 그 어느 나라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낮은 인플레이션 때문에 방어가 됐다고 할 수도 있지만, 이제는 일본의 인플레이션이 3%, 4%, 5%로 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 때문에 계속해서 일본이 완화를 가져갈 수 있는 어려운 부분이 생겼고요. 두 번째는 이 일본의 엔화 관련된 완화 정책을 대표적으로 쓰던 아베와 구로다 하루이코라는 일본 은행 총재가 내년 1월달에 바뀝니다. 아베는 아시다시피 어려움이 있었고, 그 다음에 그 구로다 하루이코 같은 경우는 내년 1월달에 교체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 기본적으로 일본이 완화 정책을 지금처럼 계속 써갈 수는 없을 걸로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일본의 엔화는 달러에 대비해서 이제 지금 어느 정도 왔냐면 130엔대까지도 이제 가고 있는, 그러니까 150엔대에서 130 몇 엔까지 될 때는 더 강해졌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게 강화되면 강화될지 약해지지 않을 거다. 왜? 통화 정책의 수장이 바뀌기 때문에. 아베와 구로다 하루이코는 어떤 궁합을 가진 사람이냐면 그 유명한 아베노믹스를 만든 사람들이에요. 아베노믹스의 가장 대표적인 정책이 뭐냐면 엔화 약세를 주도하는 정책입니다. 그 두 인물 중에 아베가 테러 당했죠. 그러면 구로다 하루이코조차 이제 교체된다. 이런 부분들은 크게 일본의 완화 정책을 바꿀 수 있는 그런 팩터가 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일본 엔화의 강세를 지속적으로 가져올 수 있다. 여러분이 최근에 중국이 코로나 관련 대책 제로 코로나라 해서 완화하면서 위안화가 이제 지금 몇 달째 처음으로 6.9까지 가는, 그러니까 강세를 띠는 이런 흐름도 같이 있는데, 이게 다 같이 나타나고 있어요. 유럽도 올해 겨울이 지나고 나면 에너지 위기로부터 벗어나면서 상당 부분 유로화 강세 요인들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 또 있겠죠. 물론 반대로 이제 유럽이 본격적으로 침체에 들어간다 이런 의견도 있지만, 사실상은 에너지 위기로부터 극복되는 순간에, 왜냐하면 인플레이션도 내려오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제 유로화 강세를 또 나타내기도 하는데, 이런 주변 그런 요인들이 다 달러에 더 이상의 강세를 허용하지 않을 상황이에요. 그렇다고 급격하게 떨어져서 달러가 뭐 지금 114 달러 인덱스로 114까지 갔다가 지금 104 막 이렇게 가고 있지만, 이게 뭐 금방 95, 93 막 갈 거라고 볼 수는 없을지라도 적어도 변곡점을 지났다라는 걸로 본다면 내년도는 달러가 약세로 바뀌는 분기점이 될 가능성이 지금 이미 고점에서 내려왔지만은 됐는데, 그럴 때 원자재는 어떠냐? 좋다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만약에 본인의 포트에 자산 배분적인 그런 포트를 가져가는 분이라면 원자재 투자를 광범하게 하는 그런 ETF들을, 그런 또 투자들을 알아보시는 것도 좋고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는 원자재 투자도 굉장히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저희 인모스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원자재 관련된 그런
다양한 원재재를 갖고 있는 것도 있고 부분 원재재 갖고 있는 것들도 있는데 저희가 모든 포트에 이걸 갖고 있지는 않고 말씀드린 것처럼 선택형 그 다음에 자산 배분형에는 이걸 갖고 있게 되는데 이런 식으로 자산 배분에 대한 의견을 그 포트를 가져가시는 분이라면 원자재에 대한 투자도 내년도 나쁘게 보시지 않아도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지금 이제 질문 주신 선생님의 그런 질문에 대한 저의 대답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질문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할까요? 감사합니다.